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처럼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근데 이제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김준일 대표님이 굉장히 격하게 장성철 소장님을 비난하시면서 참칭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발음하다가 참칭 보수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한 글자 빼먹어 봤거든요. 뭡니까? 참보수야. 오, 참보수였어요. 저 진짜 보수예요, 저 정말. 진짜 보수. 네, 진짜 참보수. 그럼 지금부터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은 가라, 이원재가 최고다. 아니 그런데 제가 참칭 보수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참칭 보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의 역사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 만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칭 보수 왜 장성철이를 불러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나, 그러면서 방송사에 공문 보내고 소송 걸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칭 보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용돈이라도 좀 주시면서. 아니, 김준일 평론가님 저기 방송 진행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축혀주는 멘트가 느신 것 같아요. 원래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 공생해야죠, 공생. 저녁 때 방송하시죠. 무슨 방송인지 말씀 좀. 예, 저기 CPBC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에 김준일의 뉴스 공감이라는 라디오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하는데, 좀 약간 편안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시사도 다루는데 막 삼체, 과학 얘기도 다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루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나오나요? 유튜브로도 나옵니다. 유튜브 CPBC 들어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김준일 평론가님 다른 데서 보니까 별칭을 얼굴 천재라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진실에서 가까운.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얼굴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은 다들 그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보수 선생님 맞습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는 솔직히 못 들어봤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자칭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쇠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준일은 얼굴 천재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팩트를 항상 전하시는 분이니까 예. 팩트 천재 같은 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닙니다. 얼굴 천재가 맞고요. 콘텐츠 없이 오직 외모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참보수 장성철 선생님과 얼천 김준일 선생님과 함께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요거 안 다룰 수 없는데 지금 막 핫하네요. 조간신문 사설에 다 나왔는데 네. 검찰 인사가 나왔어요. 근데 기습 인사라는 평가가 있고, 그런데 내용이 뭔지 김준일 평론가님 조금 설명해 주시고 우리 토론 좀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왜 기습 인사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9월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1월 달에 넘어갔다라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대대적 인사를 하는 게 이렇게 선거에 불리하거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잠잠하다 보니 언제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이거는 박성재의 작품이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의 작품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이제 교체를 한 거니까 작년 말이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은 지금 오자마자 6일 만에 지금 인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검찰 조직 관리, 조직 장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김주현의 작품이다. 그리고 결국은 용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설 제목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동아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송정호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차장이 인사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인사를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안 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4명을 다 갈았는데 핵심은 1차장하고 4차장이에요. 1차장이 명품백 수사를 했고요. 4차장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는데 두 사람 다 완전 좌천입니다. 한 명은 법무연수원으로 왔고 여기가 이제 유배지거든요. 1차장 같은 경우 법무연수원 뭐 기획조정실장인가 갔는데 사실상 좌천이라고 보면 되고 4차장도 수원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뭐 고검으로 가니까 뭔가 뭐 영정 같지만은 이것도 완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원래 고검이 할 일이 없는 데거든요. 이제 물을 먹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성철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주장하시기를 이거는 김건희 수사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CBS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건희 수사하지 마. 인사다. 김건희 여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장성철 여사님. 소장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다 대기실에서 김준일 대표가 저한테 하라고 시킨 거니까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 진짜 의도가 뭔지 참보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제 방송에서 다른 진보 패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 수사하지 마. 그런 이런 뜻이다. 식의 사인과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준일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후임자를 임명 안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수사하지 마. 일단 다 대기.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고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를 용산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했고 싫어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인사할 때가 원래 아닌 건가요? 뭐, 이례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봄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이제 뭐 가을에 한 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두 번 하거나 그런데 인사 수요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총선 이후로 밀어놓은 거는 맞아요. 그거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밀어놨는데 그러니까 인사 시점도 시점인데 아직 9월 달에 했으니까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애매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더 뭐 미루던지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이게 인사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인사들도 있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 4차장 그래서 1, 4차장을 다 날렸다라는 거 전보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거는 여권에서도 사실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T-익스프레스를 탔다.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어요. 예, 탄핵. 예, 탄핵이라고 뭐 말은 안 했지만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탔다라는 거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뭐가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번 달 안에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마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야권에 굉장히 크게 생겼다. 그래서 그거의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도 이렇게 굉장히 이런 여론이라면은 야, 그 윤석열 검찰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강하게 좀 푸시를 하는 뭐 이런 효과가 생기겠죠.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려는데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는 게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오버랩 되는 거죠. 오늘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신 최은순 씨가 이제 석방 출소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장모는 풀어주고 부인 수사는 못하게 이렇게 검찰 인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왜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지금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전에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잖아요. 한 일각에서는 특검을 막으려고 검찰이 나서서 뭐 미리 수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장성철 소장님 지난번에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담당하는 차장이 인사가 그렇죠. 나버린 거죠. 좌천 나버린 인사 나고 거죠. 네. 공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수사를 막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은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인식을 보여줬고. 뭐 정치적인 공세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2020년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때 왜 그랬냐?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조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수사 못하게 당시 담당 수사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가지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상당히 충격적이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요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현재의 윤석열과 과거의 윤석열의 치열한 모순적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방금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도 있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했을 때 그때 팀장이었는데 부당한 외압에 항거를 해가지고 좌천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기용을 했어. 그리고 지금 나 인사를 날려버렸어. 그러면은 도대체 과거에 정의로웠던 검사 윤석열, 정의로웠는지 안 정의로웠는지 어쨌든 그렇게 포장됐던 검사 윤석열과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그때의 검사가 지금의 정권을 보면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타격이 큽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이명박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 부패한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윤석열의 상징 자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검사였고 공정과 상식이었고 그런 건데, 본인이 최상병 이 사건에 외압 의혹이 있으면서 그거를 다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가족만 보호하겠다,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월요일 낮에 대학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법무부 관리들을 싹 이때 교체를 했을 때 그때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낮에 대학살인데, 자, 이 대학살 끝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닉슨의 길에 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예. 탄핵이요? 제가 탄핵이라고 꼭 얘기를 하고 사임했죠.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어요.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고, 그러니까 닉슨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이 이제 법무부죠, 거기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니까. 맞아요. 그들이 이제 수사를 죄어 들어오는데 법무부 라인을 다 날려버린 인사를 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탄핵 쪽으로 가다가 결국 탄핵 집단. 하지만은 그렇게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언론들이 파고들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딥스롯이라고 이제 나중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야당의 공세가 있고 이제 증언자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은 이제 탄핵 직전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닉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사퇴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간다. 제가 제일 의문인 거는, 그러니까 닉슨은 이를테면 워터게이트면은 본인의 지위가 날린 거니까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불기소입니다. 지금 법리상 보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불기소, 그리고 대통령은 형사소추 안 돼, 이걸 가지고 해봤자 벌금형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주범인 권오수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 김건희 여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느냐. 찐 사랑꾼이거나 내 가족은 단 한 명도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찐 사랑꾼이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뚝이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어서 다른 것까지 퍼져가지고 정권이 날아가겠구나라는 위기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냐. 김대중 대통령이 아들들 김홍걸, 김홍학 수사할 때 이렇게 검찰에다 날렸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건평 형 수사할 때 이렇게 다 날렸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좀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문재인 정권 때 당시 막 검사들 막 날리고 지휘부 날릴 때 제가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수사 못하게 하느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년 만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상당히 역사가 퇴행하는 거 아니냐. 당시도 이제 보수적인 평론가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런 여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봤을 때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장모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진짜.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대통령 지위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니면 정말 김건희 여사 너무 사랑해가지고 입에도 뻥끗하지 마.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대통령 혼자가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은 실이 있고 권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결정은 이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향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권력 자체가 이렇게 뒤로 쭉 밀려서 한 해까지 가는 지름길이 오히려 될 수 있다. 수사를 더 확대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입도 뻥끗 못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 정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캠프를 구성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막 개사과 막 그러한 영상하고 사진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캠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또한 김건희 여사의 그 SNS 계정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 내가 가서 집안 상의 좀 하고 아주 그렇게 뭐 하지 뭐.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대통령이 참모들 모아놓고 야 뭐 우리 부인이 뭐 그냥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냥 냅둬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부인의 고집을 좀 꺾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때 처음 캠프 때부터 이제 참모들에게 주었던 인식과 신호라서 당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분위기가 계속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잘못했네요. 왜요? 건의를 해서 그렇잖아요. 조언을 해야 조언을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건의를 하고 그래? 불쾌하지 그럼. 아주 불쾌해.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모하고 그 정치인하고의 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참모들은 그냥 계정을 막 뺏어버리던데. 그는 대단한 권한과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이제 국회에서 당대표 모실 때 당대표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믿어달라. 이게 잘못되면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갈 테니까 이번 제 말 좀 따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대표도 고집을 꺾더라고요. 어른들을 최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저 제 말 안 들으면 저 그만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너 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아 이 새끼 말 되게 말 안 듣네 막 이러면은 그래 네가 한번 맡아서 한번 해봐 한번 믿어줄게 이제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움직임은 뭐 그럼 너 나가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여당이 다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 한번 출연하셨는데 옛날에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 참모할 때 낮에 회의하다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밤에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옳은 부분이 있었다.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말대로 하는데 내가 얘기한 건 또 내가 얘기한 대로 또 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도 정리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대등하잖아요, 관계가. 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좀 수평적인 어떤 관계를 지향했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에피소드도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이제 저번에 사석에서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대통령한테 뭔가 쓴소리를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이 약간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해서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본인은 아니고 다른 분이 엄청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끊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본인 의지대로 했다고. 다 듣고, 끝까지 다 듣고 본인 의지대로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듣기만 하셨죠. 근데 내가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 야, 끝까지 듣는 게 어디야. 일단 경로를 안 하잖아. 경로를 안 하고 59분에 본인이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로 지도자는 큰 미덕이다. 어쨌든 내가 듣는 경청을 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 생각이 대통령이 듭니다. 경청을 하신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59분 말씀하시고 경로하시잖아요. 경청할 시간이 없을 요즘은 경로보다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아, 뭐요? 불쾌감을. 불쾌감을. 경로는 요즘 안 하신다고 합니다. 화를 버럭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화를 내는데 대통령이 불쾌하면 안 되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T-익스프레스 탔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김준일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최저잖아요, 사실. 23%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러다가 탄핵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또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하고는 전혀 별개로 만약에 검찰 인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언론에 대해서 선방의 제재 이런 것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 거라면 그럼 지지율 포기하고 탄핵의 길로 가는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헌법과 법률을 뭘 위반을 했는데 탄핵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지율이 최저점을 기록해도 나는 어쨌든 대통령직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국정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와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국정 운영 잘하시고 협치하시고 가족과 관련된 것은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런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긴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가족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야당과 협치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지지율이 낮아도 나는 그냥 내 권한 행사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예, 좀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확하게 이건 거죠. 최근에 지금 당과 정과 검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108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115석이지만은 이제 차기에 108석이잖아요. 8명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8명만 이탈 안 하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탄핵도 못하고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무력화,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런 거니까 지금 방향성은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고 지금 비대위원들 들어간 분들이 유상범, 전주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친윤들인 거고 뭐 성일종 의원도 사무총장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동안의 친윤적인 주류하고 이제 같은 시각을 가졌고 정점식 이분이 정확하게 검사 출신이고요. 정확하게 당이 원하는 거, 보스가 원하는 거를 수행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정점식 의원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때 옛날에 고발사주 뭐 있을 때 뭐 법률위원장하고 뭐 그랬던 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가 하셨거든요. 그때 천하람 지금 당선자가 그때 위원이었어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쪽에 뭐 위에서 오더가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무리한 사람을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하람이 반대합니다. 막 반대를 하면은 막 싸워. 그러다가 천하람이 이제 방송을 가야 된다고 해서 좀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을 한대요.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천하람 나가자마자 바로 표결 붙여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고 막 또 싸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더를 이제 실천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천하람 측의 얘기니 정정식 의원께서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도 찐윤을 안 칠 것이다. 검찰도 김주현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18기 해가지고 지금 장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근데 균열이 안 세게일까? 제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씩 빠질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 아니면은 이게 여당 의원들이 동요를 할 거라면 이게 지금은 20%대니까 그나마 버티는데 아무리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도
그 역대 2주년 때 노태우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3, 문재인 47, 윤석열 24. 그래서 2주년 때 제일 낮아요 지금. 반토막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10%대로 떨어진다? 앞자가 1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동요할 거예요. 굉장히 동요를 할 것이고, 다른 차원인데 거부권 행사하는 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한 4%포인트씩 빠질 거라 저는 그렇게 예언을 할게요. 당분간은 뭐 동요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선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대폭망이에요. 대폭망. 2017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보다 더 크게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에서부터 대통령 이거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대통령과 거리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 탈당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자회견 때 보니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다음에 민생과 경제가 중요한데 잘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자회견 이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참보수 국민들이겠죠. 이분들은 기자회견이 아주 시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잘했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네, 퍼센티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소상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좀 인상이 좋아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2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로 보면요, 뭐 10대에서 50대까지 다 10%대예요. 그리고 보수에서도 50% 넘는 분들이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일부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아이 그래도 저 정도면 낫지, 못하지 않았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뭐 조금 뭐 지지율이 변동이 있다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국정 운영에 대한 지표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가? 정당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화, 타협, 협치는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과연 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직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임기도 그렇게 썩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24%의 지지율이 높은 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자회견 잘했다라고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으면은 지지율이 올라야죠. 지금 지난주 갤럽이 24였고 그 전에 2주 전에도 24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수회담이 있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는데도 24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수층에서 미동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빠진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리얼미터도 지금 최근 3주간 30.2, 30.3, 30.6 그래서 이제 이거를 3주 연속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2주 연속 올랐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저는 이거 이제 조만간 5월 말 되면은 20%대로 떨어질 거다. 여기도 이제 ARS 조사도 뭐 그렇게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이 계속 총선 민심을 잘 뭐 반영하겠다, 받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요일에 있었죠. 당정대 회의에서도 우리 민심을 잘 받들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은 그것과는 좀 상충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통령실의 빈자리, 수석, 비서관들, 이 빈자리는 낙천자들, 낙선자들 위주로 다시 채워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바뀌는데, 총선 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들이는데 뭐가 바뀌겠느냐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 지하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지율이 바닥에서 지하로 간다. 뭐 만약에 두 분 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이제
좀 다당제고 뭐 이렇게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인 선진국이라면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대연정 해가지고 야당 총리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각을 야당한테 뭐 반 주고 이러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꼬여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양쪽에 다 있고 이래서 협치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 몇 가지 나오는 얘기가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과 그 정치 체제 변화 요거를 같이 타협을 할 거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최상병 특검을 기화로 해서 탄핵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두 분 그런 방식으로 중간에 뭔가 임기가 단축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같은 경우에는 정치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권력의 행사를 보면 상당히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3년의 임기를 단축해서 내가 2년만 할게. 이거는 대통령 머릿속에 없을 것 같고 3년 임기를 똘똘 채워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60%, 70%가 넘어야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고 또한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은 민주당이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또 탄핵을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말은 강하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많은 고려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은 임기 단축은 한 10% 정도 보고 있어요. 10% 정도. 왜 10% 정도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대통령들 중에서 민주화 이후로 아무도 못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개헌. 아무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발의했지만은 그렇죠.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됐을 때 여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현저하게 본인의 그립감이 낮아졌을 때 뭐 이거의 가능성이 한 10% 정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탄핵 가능성을 전에는 한 10% 비슷하게 봤거든요. 지금은 한 30% 정도로 올라갔다.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약한 고리가 최상병 특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보수 언론에서 열심히 뭔가를 취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탄핵 발의가 30이에요? 아니면 탄핵 발의해서 통과되는 데까지 30이에요? 그러니까 헌재까지 가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통과되는 것까지 한 30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약한 고리가 상당히 많아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지가 정말로 찐 사랑꾼이어서만 그럴까? 정말로? 가정의 달이라니까. 가정의 달이. 사랑꾼이라서가 아니면 뭐. 예, 우리 윤서방께서 또 효도가 그 경찰 3개 중대 오늘 동원했다고 장모 최은수 씨 나오는데 혹시 불장사가 생길까봐 역시 진정한 찐 사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그거 말고 근데 가정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압수수색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어서. 네,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어.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다라는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실제 뭔가 정가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가운데 앉아 있는 저도 위험해요. 근데 막 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으니까 좀 다른 아이템으로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다른 아이템으로 진실을 지키셔야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조선일보가 거의 한겨레하고 협업하다시피 하면서 사실 취재를 했고 조선일보가 사실 특종을 더 많이 했던 TV조선에서 처음에 뭐 트리거를 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최순실 같은 경우에 보도를 했고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김준일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주셨네요. 제가 지금 쟁점되는 정책 이슈 두 가지만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시간 다 돼가지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 요번에 오시면 자, 첫 번째로
전 국민 25만 원 특별법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일단 여기 반헌법적이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부터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될지. 네. 반헌법적인지 아닌지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고 한 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 요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뉴 노멀이 돼가지고 이를테면 당대표가 다수당 당대표가 국회의장을 사실상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처분적 법률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은 법조 전문가들은 이거를 집행까지 하는 거 처분적 법률도 그 허용 폭이 있는데 돈을 뿌리는 거를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를 처분적 법률로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게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테고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또 반대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생 얘기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급한가? 25만 원이? 저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난맥상의 국정을 바로잡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지 지금 25만 원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좀 포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25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참 나쁜 발상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현금 살포하는 것은 가장 나쁜 정치고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자꾸 다수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뒤에 또 3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이러한 뭐 입법 사례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 권력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은 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 의지가 강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것인지도 한번 민심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금을 주는 게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뭔가 해주는 것보다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장 소장님 한번 네, 이거 깊게 얘기해요. 한번 토론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급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분적 법률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지급할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거는 조건적으로. 근데 이 처분적 법률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내용 토론을 약간 조금 미뤄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는 맞으니까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전국을 좀 돌파를 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없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이라고 하지만 현금성 살포하는 것은 큰 효과도 없고 세금 낭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 계층별로 다 나눠놨어요. 코로나 지원금 뭐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50만 원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은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정말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뭐 매달 몇 억씩 월급을 받는 분들에게까지 25만 원 지원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한 의견 짧게. 레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언했어요.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인 줄 안다. 호구인 줄 알아. 이게 부당거래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를 지금 제가 비튼 건데 대한민국 호구됐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3월 달에 이미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가지고 지금 나온 것도 굉장히 타이밍도 늦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하나는 기사가 삭제됐는데 비싸게 주고 팔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다가 그 기사가 삭제된 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뭐 우리 기업 부당 조치 땐 강력 대응인데 네이버 니들의 입장이 뭐야? 그걸 알려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이버의 협상력을 줄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가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뭡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이 아니 일본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 정부도 비슷하게 세게 나오고 네이버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좀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자 저희는 그러면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운신의 폭이 없잖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 불쾌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좀 뭐 반일 프레임에 또 뭐 불쾌했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IT 기업들 앞으로 해외 진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 다른 나라도 우리 한국 기업 그러니까 좀 진정성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참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기 대응부터 지금의 대응까지 하나하나 우리 기업의 어떤 국익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와 왜 우정을 나눠요? 왜 서로 신뢰한다면서요? 이런 거 해결해라고 양국 간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만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직이라는 어떤 이 직책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보여져요.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보호하고 다른 나라 가서 기업하는 사람들 또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이라 일본 국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민 개인정보 보호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공격하는 네,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데 감명했다. 대한민국도 일본만큼만 해주길 바. 국가 정체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네이버 라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깊이 있게 전문가하고 같이 다시 다룰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정치는 경제다 코너 끝나고 나서 남아서 계속 들어주세요. 네이버 라인 사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목소리를 다 모아서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25만 원 국민 이 지원금 주는 거는 다음번에 한번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서 깊이 있게 토론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치는 경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